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20년 3월 30일입니다. 며칠 전에 그 공무원 연수원에서 몰카를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서 퇴학 처분을 받은 사람이 퇴학 처분을 취소하라 라는 것에 1심 승소했다는 행정소송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것은 행정소송이고요. 실제로 이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혐의 없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퇴학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성폭력 처벌법 14조죠. 근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뭐 아시는 것처럼 경찰과 그리고 검찰에 의해서 혐의 없음 처분인 거고 기소가 된 건 아닙니다. 이게 말하자면 혐의 없으면 불기소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법원이 이 행정소송 와중에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판사가 정확히 여러 가지를 꼼꼼히 인제 분석을 했어요. 그래 그것이 인제 이 행정소송 판결 요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주장은 우연히 찍었다. 고의가 아니다. 그리고 그 촬영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타인의 부위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판사가 민사법원이 행정소송이지만 판사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충분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지금 사진의 구도하고 이런 것을 봤으니까 자기 조원이 한 6명 있는데 그 조원에 4명 저쪽, 그러니까 6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금 당사자가 이쪽 방향으로 찍는 상황인데 저쪽 테이블에 있던 거기에 아마 서 있던 것 같습니다. 서 있는데 원피스에 레깅스를 신은 그 뒤쪽 모습을 찍은 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근데 그 구도를 아무리 봐도 이 판사가 보기에 이것은 만약에 같은 조언을 찍으려고 했으면 조언 4명이 중심이 되는 구도고 나머지 피해자가 부차적인 구도가 돼야 되는데, 아니 이것은 이쪽은 부차고 원래 조언은 부차고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정중앙에 가거나 아니면 그와 유사하게 간다 라고 하면 이게 우연시켰다고 할 수 있냐, 이 구도를. 그래서 재판부는 이렇게 본 거예요. 사진을 찍힌 다른 조원들은 아무리 봐도 단순 주변 인물이고 피해자 쪽이 더 주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촬영 의도가 의심스럽다. 그리고 최소한 아무리 그래도 물론 본인이 주장한 대로 우연시켰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수업 중이고 수업 중에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 이게 아니 뭐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건 사실은 뭔가 의도를 갖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이게 애들도 아니고 5급 공무원에 붙은 성인이 그것도 모른다라고 하면 이것은 몰래 찍은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아무리 이렇게 밀착해서 찍었으니까 말하자면 몰래란 개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한 거지 내 행동이 모르게 하는 건 아닐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은 재판부에서는 이건 분명히 의심이 된다. 그런데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단 아주 적더라도
피의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다른 변명의 것이 있다고 하면은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어쨌든 이 사람 지금 이것이 이 행정소송이 어, 음, 이 원고죠. 행정소송의 원고는 이제 그 사진을 찍은 이제 범인이죠. 범인이 아무리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유리하게 행정소송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죠. 형사적인 부분에서 불기소 처분, 그러니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분명히 사진은 의심되지만 결국은 그 부분을 봤을 때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 정도를 가지고 퇴학은 과하다라는 것이 이 행정 소송의 재판부의 판단이에요. 근데 결과는 사실 재판부의 판단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범죄를 성립하는 부분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이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지금은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과 그 상황에 맞는 학교 처분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이걸 아마 재판부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했을 때 이 부분은 제가 오해를 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퇴학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퇴학 처분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형사기관의,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결과 플러스 어, 재판부가 보는 바를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 거고, 그러면 범죄적 차원에서는 어떠냐? 그러니까 범죄적 차원에서는 분명히 재판부도 이거는 의심이 간다는 건 맞는 거예요. 아무리 저기 봐도. 그리고 말하자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찍히지 않았네? 라고 혼잣말을 했다는 것인데, 아니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도 모르게 툭 나왔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옆 사람이 안 들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의 성향,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왜 이상하냐면 만약에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얘기를 혼잣말로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본인이 주장한 대로 앞에 있는 같은 팀의 팀원들을 찍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야, 사진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다시 찍기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혼잣말을 했다는 것은 그 팀원들도 모르게 찍었거나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팀원들 찍었건 누굴 찍었건 간에 본인이 주장하는 바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진이 제대로 찍지 않은 혼잣말을 했다는 것만 가지고 혼잣말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그걸 들었다는 것만 가지고 들었다는 건 결과지, 혼잣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범인한테 유리하다, 아니죠. 이건 분리해야 되는 건데 이 경우는 아마 그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을 먼저 본 것 같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무음이 지원되는 촬영 앱을 이용했다는 것이 입증이 됐지만 그것은 평소에도 그걸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무음으로 수업 시간에, 그것도 자기가 주장한 대로 팀원들을 중심으로 찍은 것도 아니고 건너편에 있는 그 피해자의 아마 뒷모습일 것 같은데, 뒷모습이나 앞모습이든 원피스 레깅스 입은 것을 찍었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고, 그럼 결국은 이것은 유죄의 가능성이 높은데 수사기관에서는 무혐의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이 제대로 찍지 않았다라고 혼잣말을 했다는 부분들을 하고, 좀 걱정되는 건 이거죠. 어, 이 이게 본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이것이 성적인 어떤 그 부위냐, 성적인 수치심 일으키는 부위냐, 부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근데 재판부는 안 그런 거예요. 이건 부위가 맞다. 그러면은 의도와
객관적인 것과 이런 거 따져봤을 때 수사기관의 불기소, 부혐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이 말하자면 이 재판부, 행정소송 재판부 얘기는. 그럼 다시 봐야죠. 다시 그러면 이 사람을 수사했던 경찰과 검찰은 왜 그렇게 혐의 없음을 내렸나? 이건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이거는 최소한 벌금형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행위적으로도 그렇고 생각해 보세요. 수업이 있는 와중에, 그러니까 뭐 이게 분임 토의 같은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구도상은 분명히 바깥에 있는 저 다른 쪽에 있는 여성 범피스빈 여기스를 찍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작은 사건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신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치마 입고 레깅스 입은 그걸 찍습니까? 그죠? 이건 분명히, 저는 이것은 이 정도면 퇴학이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이 정도가 크지 않다라고 본 거고, 또 그것의 근거를 수사기관에서 마련해 줬기 때문에 사실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인 거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법원, 행정법원의 재판부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돌려가긴 한 거죠. 수사기관이 제대로 그 부분을 기소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아요. 글쎄, 이게 이런 경우가 많죠. 뭐냐면 형사사건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기소하지 않아갖고 기소 독점주의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재정신청 뭐 이렇게 해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민사로 가거나 행정소송으로 가서 이 피해자가, 특히 민사 같은 데서 피해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이게 꽤 많이 생기는 추세지 않습니까? 좀 우리나라의 수사기관들이 이 제대로 된 수사, 이 성범죄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있네요. 한번 보세요. 지난해 6월에 그 강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있었는데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했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뭐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피고인이 당당하니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1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서 배심원 7명 중 5명이 무죄 판결을 얻었는데,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를 했어요. 왜 그러나 봤는데, 당시에 이제 작년 12월에 대전지법 형사 12부에서 피해자가 신고한 시간, 경위, 피고인이 모텔에서 다급하게 피해자를 뒤따라 나오는 모습이 담긴 CCTV를 증거를 통해서 판단을 내렸어요. 요게 이제 유죄가 돼갖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2심은 이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이 혐의를 인정한 거죠. 그래서 반성문 제출했다고 반을 깎아줬어요. 1년 반, 1년 6개월이 된 거죠. 첫 번째, 뭐 가까운 곳에 하면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형량을 반을 깎아준다는 게 오히려 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아니, 그러면 반성문 써주면 다 깎아줘야 되나요?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이 사람은 자신이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했고, 그 신청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러니까
배심원은 무죄인데 유죄 판결 받았고, 그래서 다시 2심에서 반성문 제출해서 1년 6일 깎였어요. 오히려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럼 차라리 1심에서 인정하고 반성문 제출하고 아니면 그랬으면은,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가 그 고통스럽게 증언을 할 필요 없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물론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그게 아니라 사실 이 피고인은 억울하다.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변호사랑 얘기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걸 회복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차라리 반성문을 내가 무죄지만 쓰고 형량을 깎아보자, 뭐 이렇게 변호인이 주장해서 그냥 억지로 반성문을 써서 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 CCTV의 상황이라든가 신고한 경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유죄 판단은 판사가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꼬인 사건이죠. 복잡하게. 왜냐? 그러면은 왜 배심원들은 7명 중에 5명이나 무죄를 했을까? 배심원의 판단은 더 전문적이지가 않죠. 근데 제가 계속 배심원제를 얘기하는 이유는 판사들의 독단적인 어떤 판결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배심원제든 배심원제지 아니든 제가 보는 것은 수사기관의 충실한 수사, 그리고 그 충실한 수사에 의해서 넘겨진 증거에 따라서 그걸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재판부든 아니면 전문가 증인에 따라서 해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엄정하게 무죄든 유죄든 결정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면 배심원제도 좋고, 아니면 배심원제가 아닌 판사 단독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배심원제가 아닌 상태에서 판사가 제대로 된 증거 해석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재판을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배심원제를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배심원제냐 배심원제가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이 엄격하게 물적 증거 중심으로 충실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변호인의 변호 전략 같은 경우는 그렇죠. 물적 증거 부분에서는 불리하다고 하면 피해자를 공격하죠, 변호사가. 왜 옷을 그따위로 입었느냐? 그럼 왜 따라 들어갔느냐? 이건 화가 아니냐?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피고인의 뭐 심신 상태 같은 것도 주장하고, 이게 다양하게 피고인을 변호를 하죠. 그건 그러니까 변호인의 이게 어떤 능력이에요. 그건 뭐. 근데 이것을 다 그것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적 증거와 피해자의 당시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실히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가져와서 충실히 재판이 됐는가,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참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배심원들 5명이 왜 무죄 판결을 내렸을까? 왜? 피고인이 모텔에서 다급하게 피해자를 뒤따라 나오는 모습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도망 나오는 걸 잡아가 끌고 나왔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강간을 한 다음에 도망 나오는 거를 잡을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보통 화간이라고 하면 피해자가 신고를 뭐 나중에 어떤 이유 때문에 시간이 늦춰지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신고를 바로 했다고 하면 이거는 뭐 강간일 가능성이 높고, 예를 들면 술을 먹여서 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대전지법의 판사의 판결은 이건 적절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성범죄자들이 인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반성문을 뭐 수십 장을 쓰죠. 그렇게 되면 이제 2심 판사는 1 심하고 전혀 다르니까 그리고 인제 문제는 그거예요. 그전에는 합의를 안 했다가 1 심이 끝나니까 합의를 해 버렸어요.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합의서가 제출됐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형사 합의를 했으니까 반을 깎았다. 상당히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는 재판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배심제의 핵심은 여론으로부터 차단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 피고인은 사회적 평판도 좋고 뭐 가정도 있고 뭐 이렇게 어떤 '저런 사람이 강간할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런 사전에 있어서의 정보도 차단해야 돼요. 여론도 차단해야 돼요. 그럼 그게 감금돼 있어야 되죠. 그죠? 격리돼 있어야죠. 쉽게 말하면.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증거의 오염이라든가 진술의 오염 때문에 배심제가 제대로 이렇게 운영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더 큰 거는 핵심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이 성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 왔느냐. 그냥 형식적인 수사만 한 거 아니냐. 보통 형식적인 수사가 되면은 재판부도 참 답답하죠. 왜냐면 열심히 이렇게 제대로 보려고 하는데 증거가 너무 미비해. 그럼 증거 불충분이 돼. 그럼 그 수사가 부족하고 부실한 부분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거의 제도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검사가 이렇게 무죄를 받았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 반대로 부실하게 했다고 해서 사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어쨌든 검사 입장에서 유죄를 받은 거고 그러니까 검사는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재판입니다. 아 우리의 이 반성문 또는 합의제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형량의 감경 이런 것은 상당히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반성문 10장 썼다고 반을 깎아 주면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재판이었던 것 같아요. 재판인 것 같아요. 아직 남았습니다. 3 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비슷한 건 아닌데 인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런 게 올라와 있나 봐요. 자신의 중학생 딸이 집단 강간을 당해 갖고 고통받는다는 피해자 엄마의 호소로 뭐 하루 사이에 지금 30 만이 된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닌데 뭐 상당히 많은 올라갔어요. 아 이게 참 인천에 사는 두 아이 엄마라고 하는 청원이라고 물론 이것은 이 청원이 사실이란 전제하에서입니다. 뭐 사실이겠죠. 이 엄청난 일을 거짓을 했겠습니까? 팩트는 맞을 겁니다. 즉 어 같은 학년의 남학생 2 명으로부터 어 집단 강간을 당한 거죠. 2 명도 계획적인 집단 강간이죠. 그 인제 근데 이 문제는 그거죠. 이 이 가해자가 나이가 애매한 나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중학생 2 학년이니까 몇 살입니까? 14 살? 그러니까 만으로 14 세가 아래일 수도 있어요. 생년월일에 따라서는. 근데 이런 경우가 참 지금 이 청원인의 말에 의하면은 이 범죄자들이 미성년 범죄자들이 소년 보호 처분을 받고 있대요. 실제로 14세 미만이라고 하면은 우리 법상으로는 이거는
소년 보호 처분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불구하고 14세 이상인데 한 15세, 16세인데 그럼 15세, 16세 됐겠네요, 지금. 됐을 수 있죠. 아직 좀 애매한 부분인데.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판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 그러니까 소년부로 송치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죠. 뭐 이 다양한 이유 때문에 결국은 이 범죄자들이 소년 보호 처분을 받고, 소년 보호 처분은 기껏해야 아주 많아야 소년은 2년이지만 이 경우는 그렇게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록에도 안 남아요. 그리고 이제 집단으로 강간을 한 그 범죄자가 결국은 집안의 백을 믿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사회 지도층이 돼 갖고 또 비슷한 형태의 아주 잔악한 범죄를 나이 들어서 그것도 권력을 가지고 저지른다고 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이 미성년자에 의한 소년법 적용이라든가 또는 촉법 소년 관련된 부분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나이로 이걸 제한하지 말고 그 범인의 성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얘는 나이가 어리지만은 얘는 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하면은 나이에 제한 없이 처벌해야 됩니다. 지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얘가 만 14세가 넘었다고 하면 형사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의 경우 우리나라의 그 판사들이나 검사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럼 이 피해자는 어떻게 합니까? 피해자의 이 고통은 누가 책임집니까? 흔히 말하는 소년범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 성범죄 관련된 부분이 완전히 그 시스템이 개판이어 갖고 개판인데도 개판인 줄 모르는 거죠. 판사들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이것을 결정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든가 고위 관료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지금 박사 관련된 부분이죠. 결국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부분에서 요즘 계속 나오는 언론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디지털 성범죄 땜질 처방 급급해서 N번방 괴물 키웠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 떠들어왔던 얘기죠. 근본적으로 법 체계를 바꿔야 된다. 수사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피해자 구조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아무런 관심도 없다가 큰일 터지면 거기에 맞게끔 조금 바꾸고 그냥 그러니까 범죄자 애들이 면역이 생겨서 괴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초포식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 키우기 싫어하죠. 진화하는 범죄자에 대해서 전혀 연구라든가 아니면 대응을 하지 않고 특히 이제 이런 걸 맡고 있는 게 법률가들, 고위 관료들, 정치인들이 오히려 이런 어떤 극악한 범죄를 해결하고 이걸 예방하는데 걸림돌이 돼 있는 거죠. 싹 다 갖다가 처분을 해야죠. 그런 그 고위 관료들이나 법률가들, 검사들, 판사들 뭐 이런 애들 하등 쓸모없는 인간들 아닙니까? 정치인들 마찬가지고 뭔가 터지면 거기에 뭐 그냥 변명하기 급하고 조금 뭐 바꿀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제가 근데 더더군다나 그것을 감시해야 될 언론은 그 상황이 뭔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런 고위 정치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관료들 아니면 뭐 검사들 판사 이런 그런 쪽이나 발라주려고 하고 실제로 지금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뭐 막 그냥 호들갑 떨고 있는 언론들의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본질적인 얘기를 하지도 않고 뭔지도 몰라요, 애들이.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베껴쓰기 바쁘고 형량 높여라.
법을 만들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량 높이 법 만드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사람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제대로 지적해야 된다. 그렇게 해도 하지도 않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이 언론에 있는 기자들이 머리들이 돌대가리들이라서 대부분들이 공부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그러니 어렵긴 오직긴 기레기 소리를 듣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포괄적인 형태의 법의 포괄적인 형태를 만드는 부분을 신중해야 된다. 누가 포괄적인 규제를 하자고 합니까? 본질이 그게 아닌데 포괄적인 법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법을 만들 때라 하더라도 제대로 효과가 있는 법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의 형량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에서 제대로 된 점검을 통해서 거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결국은 법이 없었네 그거는 엉뚱한 소리를 해 갖고 본질을 흐려 갖고 결국은 물타기 하는 이게 이제 언론이 하는 대표적인 수작질인 거죠. 그게 요즘 이게 내 것이 언론이란 쓰레기 언론들은 보기도 싫습니다. 그냥 뭘 좀 알고 얘기를 해야죠. 경향신문에 이런 게 났네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가 계속 들어옵니다. 매년. 어떤 권고냐면 작년만 해도 온라인 그루밍을 정리하고 형사범죄로 규정하라고 했는데 유엔이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유엔의 이 관련된 위원회에서 대한민국 법무부나 이런데 정부에 권고할 정도면은 뭡니까? 엉망이란 소리죠. 예? 근데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법무부 같은 데서는 신용을 해야 되니까 발의는 했지만 늘 하는 소리가 그거죠. 행정부에서는 발의했잖아. 처리 안 해주는 건 입법부의 문제지. 그리고 땡. 그 다음 연도에 또 공고하고 또 했잖아. 땡.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책임 있는 정치인들도 없고 소위 정부 법무부나 이런 애들은 여성가족 이런 애들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또 내동뱅이 치고 결국은 그래서 이 박사 같은 놈들이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걔들은 우리나라의 고위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법당국 같은 애들은 반성을 하지 않느냐. 특히 이제 13세 미만에 의해선 의제강간 연령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13세 이상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성적 행위 금지 대상을 아동의 연령을 상향 그러니까 13세 미만 아동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높여야 된다 라고 했지만은 그것도 그냥 요지부동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14살짜리 15살짜리하고 6살짜리를 그루밍해서 강간을 한 다음에 합의했다 하고 빠져나가는 놈들 그런 놈들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성적 착취 및 학대와 관련된 13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법률상 피해자로 명시하라고 권고를 했지만은 법무부에서 반대를 하죠. 왜 반대를 하냐? 얘들이 이 성을 파는 혹은 이렇게 해서 가해자 이걸 놓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니들이 하지 말고 왜 니들이 그걸 걱정을 해? 법무부. 어떤 좀 한심하죠.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이런 거를 반대를 하고 이렇게 뭘 만들어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법무부의 그 공무원들의 머릿속이 그런 겁니다. 아주 선량한 그 성인들이 저기 영악한 15살, 6살짜리 여자아이들이 자기 그 성을 팔아갖고 할 때 이 성인들을 올감해 갖고 이
뭐냐 속여 먹을 수 있는 이런 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너무 상상력이 지나치십니다. 그건 또 다른 방식으로 규제를 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실제로는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죠. 유엔의 권고대로 성적 착취 및 학대와 연관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법률상 피해자로 명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아동 청소년 관련된 법의 4조 이게 4조일 겁니다. 그 부분도 유엔의 권고에 맞게끔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왜 법무부가 이런 거를 놓기 싫어하냐면은 지들 권한이 축소돼서 그래요. 특히 법무부와 검찰, 소위 말하는 이 법적 영역을 법을 다루는 놈들이 지들 밥그릇을 뺏길까 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비동의 강간이라든가 데이터 성범죄 부분은 뭐 대법원이나 뭐 이런 데서 넉넉히 있으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그렇게 피해가 많아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관련된 애들, 소위 말하는 이 관련된 수사기관과 판사와 검사 그리고 법무부 관련된 인적으로 싹 다 물갈이를 하지 않으면은 최소한 반 이상을 물갈이하자면 이건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똑같은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또 출마해 갖고 지금 그들 중에 상당수는 당선이 되겠죠. 똑같이 정치하는 놈들 똑같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한심하죠, 나라가. 자, 저는 오늘 핵심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얘기 하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좁혀오자 N번방 운영자들이 검거를 돕겠다고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박사란 놈이 이런 거죠.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애들 신고해갖고 표창장도 받고 경찰로부터. 이 범죄는 지배와 통제의 범죄입니다. 지배 통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짓도 하는 거예요. 사기도 치고 또 이 미성년자 학대 동영상 학대 권한을 다른 놈한테 분양도 하고 뭐 이게 지배와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얘들도 이제 박사가 잡힐 것 같으니까 마치 자기가 매우 선량한 것처럼 내부 고발자 형태 아니면 고발자 형태, 자경단 형태로 만들어 갖고 딴 놈들을 신고하고 막 물론 빠져나가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만은 일종의 그 지배 통제력을 이제 박사 같은 애들이 잡혀갔으니까 다음 거를 지들이 얻으려고 수작질을 하는 거죠. 이런 놈들 싹 다 잡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뭐 나이에 무관하게 그리고 이 관여 정도에 무관하게 싹 다 잡아갖고 처벌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처벌이 미약하지만은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범죄예요. 근데 이걸 범죄가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수사하는 애들도 그냥 허부적허부적 거리는 거죠. 이게 주홍글씨방이라고 하네요. 9,800명이나 구독자가 있다고 하네요. 가관입니다. 가관. 이런 놈들이 자경단을 만들어 갖고 꼴값을 떠는 거죠. 이런 새끼들은 싹 다 잡아야 되는데 사실 오늘 하려고 했던 핵심은 이거입니다. 법무부에서 2016년 전체 출소자 중에 재복용률을 분석한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범죄 가운데 출소 후 재복용, 다시 교도소로 가는 그 범죄에 대해서 이제 재복용률이 높은 범죄 이런 걸 이제 발표했는데 가장 높은 게 절도죄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절도죄가 50, 그리고 마약류가 45.8, 폭력이 31.3, 과실이 25.1, 강도가 20.8이래요. 그러니까 출소한 다음에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한 다음에 3년 이내에 다시 교정시설로 들어오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절도는 뭡니까? 재산범죄죠. 그러니까 한 번 훔친 놈은 또 훔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배가 고파서 그럴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절도를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우리한테 많은 거를 알려주죠. 물론 두 번째 있는 마약류 범죄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마약류 수사와 처벌 시스템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마약류 범죄를 치료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전담 부서도 없이 가니까 한 번 잡힌 애들이 치료받지 않으면 또 마약을 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이것이 더 다른 마약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프로포폴로 가기도 하고 막 감기약 쪽에 뭐 이런 향정신성으로 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절도도 똑같다고 봅니다. 왜냐면 한 번 절도를 해갖고 복역한 애들은 교도소에서 절도의 기술을 더 높여갖고 다음에는 잡히지 않을 재설정 효과라고 하죠. 다시 하는 거죠. 해서 또 더 높은 절도. 한 번 절도 보면요. 정가 10번, 15번 막 넘어갑니다. 계속 그것만 합니다.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는 거죠. 그러면 뭔가 잘못됐죠. 한 번 절도를 해서 잡혀온 애들을 최소한 2, 3번 넘어가는 애들은 일종의 교정, 교화 방법이 달라져야 되겠죠. 즉 말하자면 절도를 진짜 습관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정확히 행영평가를 해갖고 거기에 맞는 교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늘 하는 절도하는 놈이 계속 절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과 연관된 부분인 건 이런 거예요. 실제로는 절도 부분이라고 하는 절도죄를 저지른 애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절도 범죄가 벌어지면은 사실은 절도범을 잡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수사기관, 기소기관 애들이 일종의 끼워 맞추기를 하는 거죠. 다른 죄로 잡혀온 애들을 아니면 다른 죄와 비슷한 연관된 애들을 그 절도를 끼워넣기. 그러니까 절도죄 수용자가 다시 절도죄로 들어오는 경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정확히 엄격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한 번 절도한 애들은 습관적으로 또 다음 절도를 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게, 못하게 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그럼 직업을 주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뭐 먹고 살게 해주면 되죠. 그럼 먹고 살게 한다고 절도를 안 할 거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절도를 하는 거를 또 했는데 반대로 다른 것으로 글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히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행영평가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계속 재범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재범이 벌어져도 왜 재범을 막지 않을까요? 재범을 안 하면은 재범이 떨어지면은 경찰이나 교도소 같은 공무원들이 일자리 잃게 되죠. 검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기제가 작용한다. 범죄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무리는 아닙니다. 다음은 이제 폭력 관련된 부분인데 폭력이 31.3이니까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폭력을 쓰는 애들은 문제 해결 수단이 폭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폭력 성향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심리치료를 병행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과실범 문제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봅니다. 과실이 그 뭘까? 뭔가 잘못해서 들어온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통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실치사라든가 치상 같은 경우로 해서 음 교통사고 특례법 같은 데 부분에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는데, 그럼 이 사람들을 그 과실범을 굳이 교도소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돈을 피해자한테 물어주게 하고, 그리고 교통시설 같은 경우를 아마 부서뜨린 걸 개인 돈으로 물어주게 하고, 그런 어떤 과실이었다고 하면 고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까, 그 피해자가 죽는 것이 아닌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보상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국가가 자유형을 부과하는 것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시스템이 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자기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은 재산 목적으로 절도하는 것과는 과실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른 것과 같은 차원에서 보는 건 좀 이상하죠. 그럼 강도는 22.8이니까 강도 같은 경우나 절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큰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강도와 절도를 같이 붙여야 되는 건데, 이 법무부 애들은 그걸 이제 별도라는 거예요. 옛날 분류 기준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범죄라는 것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거기에 맞게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법만 아는 애들, 검사나 뭐 이런 판사 같은 애들, 그러니까 법 중심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는 애들이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범죄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범죄인의 그 재범 방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약했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법무부의 검사들이 득실득실하다. 왜 법무부의 검사들이 득실득실합니까? 법무부의 검사들 다 내쫓아야죠. 걔네들이 뭐라고. 법무부는 범죄 예방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지. 행령을 통해서 재범 방지가 예방이 돼야 되는 거지. 검사는요, 기소하는 애들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소하게끔 해야 되는 거지. 검사가 무슨 큰 벼슬이라고 거기 와서. 이게 뭔가 시스템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웃긴 건 이런 거예요. 마약류 범죄로 출소한 후 재복역 수용자는 88.8이에요. 그럼 마약을 한 애들은 거의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알면서도 얘네들은 안 하는 거예요. 법무부는 그냥 웃기고 웃기는 거죠. 아, 그러면 마약 관련된 건 애초에 한 번 마약을 한 애들은 90%가 10명에 9명은 또 오니까, 그럼 이것은 마약 수사 시스템과 관리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범죄가 진화. 처음엔 강도했다. 그다음엔 절도했다. 강도로 넘어서는 범죄 진화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우리나라는 2016년도에 전체 출소자가 27,917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전체 교도소에 지금 교도소 구치소에 넣어 있는 행수는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체적 재복역률은 한 25.2%, 4분의 1이 다시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은 37, 호주는 45, 일본은 28.6, 뉴질랜드 43. 이것보다 상대로 낮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자화자찬을 하죠. 법무부에서는 심리치료과 신설해서 재범방지 기능과 교정 교육을 강화한 것이 재범용률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자기 얘기죠. 법무부는. 미국 같은 데나 아니면 호주 같은 데, 일본 같은 데가 왜 재복용이 높은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범죄라는 게 사실은 깊이 연구되고 포괄적으로 봐야 되고, 다양하게 여러 종합적인 부분에서 기초적으로 연구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참 많이 부족하네요, 우리 대한민국이란 데가.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